기차라고 하면 이제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 열강에 군대가 도착을 한다. 열강의 철도가 아니라 식민지에 놓였던 철도라는 점. 철도 부지 수용 헐값에 하죠.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또 노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저 임금도 제대로 안 주죠. 네. 그다음에 침목 이런 것도 나무 벌목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당시 전 세계적인 철도 부설 비용의 5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거다. 철도를 놓는 거를 방해를 해요. 일본 헌병이 잡아가서 군사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독립운동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독립사전. 오늘도 우리 한 페이지를 또 채워주실 세 분 이야기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첫 녹화 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추웠어요. 사라는 또 영상으로 아마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긴 패딩 옷 입고 맞아요. 그것도 추워가지고 네. 막 약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벌써 밖에 꽃이 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꽃이 정말 피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하면 또 여러분들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고 어디를 갈까, 강원도를 갈까, 전라도를 갈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혹시 기차에 대한 추억들 있으신가요? 고3 때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 비둘기호였나? 뭐 이런 뭐라고요? 거. 비둘기호. 그런 기차가 있었는데 그 기차 타고 부산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에 대한 추억이라기보다는 기차역에 대한 추억에 가까운 일화긴 한데 파키스탄에 2017년도에 놀러 갔을 때 기차가 5시간이 연착이 된 적이 있어요. 5시간. 그냥 계속 기다려요? 네,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고 뭐 전광판 뜨는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5시간 동안 기차역에서 기다리면서 뭐 이것저것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다릴 땐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기차라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봤는데 기차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독립사전의 키워드가 바로 기차입니다. 근데 독립과 기차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차라고 하면 이제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예를 들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기기관을 만들고 네. 그 증기기관으로 기계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기차가 도입됨으로써 근대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미국을 할 때 대륙횡단 열차가 없었다면 동부와 서부를 어떻게 이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나라 특히 이제 그 열강 같은 경우는 이 기차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근대 국가로 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첫 철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좀 궁금한데요. 19세기 말에 그 국제정세, 이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우리가 막 외세 열강에 막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이런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철도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설치하지 못하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미국의 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관계라 그래서 관계 뭐 표준계 뭐 협계 해가지고 기차 폭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기차를 처음으로 개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를 지배할 때 놓았던 철도가 42,000km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한 지역을 영국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편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인도를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영국을 위해서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땅에 놓은 철도는 우리를 위해서 놓았느냐 아니면 누구 다른 나라를 위해서 놓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인선이 189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1900년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철도는 1905년과 6년에 놓였던 경부선과 경의선입니다. 근데 이게 부산에서부터 신의주를 연결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뜻밖의 우리가 다리가 돼요. 바로 일본과 만주라고 하는 곳의 다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철도가 누구의 목적에 따라서 놓였는지를 볼 수가 있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빼앗긴 게 1910년인데 이게 1905년, 6년에 이미 1200km 정도의 철도가 놓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기 30년 전에 그러니까 1880년부터
이 철도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일본 내부에서 남의 나라 철도를 놓는데 내각회의까지 합니다. 그리고 광대한 자본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침탈에 대해서 군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뭐 일산득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권 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인데 그 경제 군사적인 이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서 이 철도가 꼭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침탈의 역사를 볼 때 철도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언뜻 생각했을 때는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그냥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 제임스 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철도 부설권을 따내거든요. 우리 조선의 그 경인선을 부설권을 따내는데 그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철도 공사라는 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곧 조선이 망할 것 같으니 미국 자본을 투자하는 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임스 모스가 그 부설권을 일본에 팝니다. 자본을 더 이상 모으지 못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철도 부설권 이권을 둘러싼 이제 다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자는 일본이 되고 그 경인선이 이제 뚫리면서 일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야욕과 대륙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철도 부설권 문제.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부설권을 어느 나라가 어떤 회사가 가져갈 거냐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 군사적인 맥락이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 비용입니다.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건설 비용에서 대한제국을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론적인 면에서 만들어진 철도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운용이 됐는지 이렇게 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모든 부분에 일본의 소위 말하는 압박과 그다음에 자신들이 유리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구도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철도가 일제 침탈의 역사를 축약시켜 놓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처음 시작하게 된 우리의 철도에서 첫 노선이 조금 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경인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 받아왔는데 조금 설명을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신다면. 이게 지금 개통하고 나서 이제 축하하는 어떤 장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일장기가 걸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신나게 뭔가 축소 터뜨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당시 일본으로 볼 때는 국외에 벌였던 대규모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향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여기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던 게 자연스럽게 이제 경의선을 놓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철도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어떤 조선을 넘어서서 대륙 침탈하는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것들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제물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물포 주변에 예전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들 다 몰려 나와서 일장기를 흔들면서 경축길처럼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전하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누구나 이용을 했을까? 이들은 우리에게 이용권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자본주의에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은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구획을 둬서 1등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그다음에 2등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비용을 또 높여서 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많지 않았던,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굳이 경성과 그다음에 제물포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사업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비싸서 그다음에 내가 왜 인천까지 가야 되지? 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았던 거죠. 당시 국밥 한 그릇에 5전이었거든요. 5전. 근데 1등석이 국밥 30그릇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2등석이 국밥 16그릇. 네, 3등석이 8그릇.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비쌌던 거예요. 당시 요금으로 치면. 예. 그냥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한 두어 끼 먹고 걸어가는 그러니까요. 게 낫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돈이면 국밥을 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 12시간이면 국밥 3그릇 가거든요. 근데 8그릇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네요. 하루 뭐 반나절이면 3그릇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그 1등석, 뭐 2등석, 3등석 해서 이용하는 아예 사람들을 지정을 해놓은 그렇죠. 거네요? 1등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놨지만 나중에 이제 해제가 되기는 하지만 네. 초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저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외국인들이 타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시 1등석이 외국인 전용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당시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서라는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일본인들도 많이 살았고 사실은 인천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도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일 거다라고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조선총독부와 철도건설에도 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조선 총독부를 넘어서서 일본 전체의 관점에서 한국 철도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 같은 경우는 이미 1880년부터 그 노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부설권을 따지 못한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 조선의 국왕을 퇴위시켜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노선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경부선 철도의 노선이 확정되고 부설권이 확정되는 게 천일전쟁입니다. 네. 일본의 승리 이후. 그 경의선 철도의 부설권이 확정되고 공사가 급진전된 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러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청일 전쟁은 러일 전쟁을 염두에 둔 전쟁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부선이 놓이게 되고 경의선은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만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주에 대한 관심이 또 이 경의선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 경의선의 노선을 보면은 원래는 경부선이 아무리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충청도의 금산이라는 처음 노선은 금산, 논산, 공주를 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발전한 곳들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최단거리를 끊어야 된다. 라고 해갖고 지금의 조치원을 통과하는 그 노선, 대전에서 조치원을 통과하는 그 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이 일제의 어떤 관심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부설권을 따기 위해서 압박을 넣어요. 아까 1899년에 왜 경인철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1896년에 고종이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철도 부설권 갖고 얘기하지 마. 이게 악광판처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철도 부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철도를 주는 게 마치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반 민중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에서 볼 때 이제 경부철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2,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지금 돈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차관으로 빌렸던 돈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일본에서도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일본에서 뭘 하냐면 그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150명 정도의 달기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부자인데도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이거를 이른바 사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그 사채가 일본을 위한 사채, 애국 공채예요.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을 조달해서 경부철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걸 이제 그 건설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걸 저기다 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반관반민의 형태로 일단은 먼저 만들었다가 통관부가 딱 진행이 되자마자 설치가 되자마자 이거는 철도관리국으로 넘겨라. 그래서 통관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7년쯤에 만주철도와의 연결성을 해서 만주철도가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다가 20년대 중반에 아니야 이거는 다시 총독부 거야. 그래서 총독부 철도관리국에서 다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말 그대로 총독부 그 자체가 철도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경인선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가 경의선까지도 철도망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좀 약간
가로질러 가는 X자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를 세로 방향으로 철도를 놓습니다. 네, 이렇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로 방향도 다니고 가로 방향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들의 관심이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놓게 되고요. 두 번째로 철도가 도착하는 곳에 육지가 아닌 곳이라면 전부 다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원선은 원산항, 그다음에 경인선은 인천항. 물자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호남선은 목포항, 그다음에 경부선은 부산항. 그러니까 이게 항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짐작하시겠지만 이 철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다시 연결하겠다. 그래서 혹시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어보셨어요? 노래 알아요? 조용필. 조용필은 알아요. 이게 음원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바운스 이전에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돌아와요 부산항에 있는데 거기에 가사가 뭐가 나냐면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근데 이 연락선의 의미가 뭐냐면 시모노세키하고 네. 부산을 셔틀로 다니는 배를 뜻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둘 다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일본 내 철도가 시모노세키가 끝지점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이 여객선을 타고 부산으로 오면은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서울을 통해 갖고 의주까지 가죠. 신의주까지 가면 거기서 남만주 철도로 다시 만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철도를 일본, 조선, 만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라인을 확보하는 그 라인 사이에 넣은 선. 그래서 이걸 일반 페리로 부르지 않고 연락선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연락선이 딱 부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뒤에 철도가 출발해요. 그 시간을 다 맞춰놨어요. 아, 맞춰놨어요? 셔틀이니까. 네, 셔틀버스니까. 치밀하죠. 정말 쓸데없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머리를 좀 쓰고 결국에 대륙 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단 시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네. 아, 우리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철도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압록강을 여러 번 이제 건넜던 우리 정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경의선으로 주로 이용하셨고 또 우리 헤이그 특사 있잖아요. 헤이그 특사 중에 이준 선생님이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때 뭐 부산으로 또 철도 이용해서 가시거든요. 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또 우리 독립운동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만들어 놓기는 일제가 자신들의 목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용을 합니다. 독립선언서가 2월 27일 날 인쇄가 돼서 28일 하루에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원산, 의주까지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경의선, 경원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도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만들어놨지만 또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들을 저기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양쪽의 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의도와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과정에서는 굉장히 나빴지만 그걸 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자 했는지, 독립운동가들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유용하려고 했는지를 같이 바라보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도관리국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의 뭐 국토부 코레일 뭐 어떤 철도청 쪽으로? 정도. 철도청 정도 옛날에 있었던.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다. 근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보면 철도 관련된 그 종사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네. 철도 관련 종사는 예, 엄청난 이제 대규모 사업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근데 일본은 협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준계예요. 한 1m 한 40cm 정도 되는. 그리고 광계가 또 있어요. 광계는 그거보다 좀 넘는데 러시아 쪽이거든요. 근데 1m 한 50이 좀 더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궤를 놓냐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다른 나라랑 연결이 되는 이제 구조인데 같은 궤가 있으면 근데 이게 침탈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만주를 염두에 두고 중국하고 같은 표준계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물자나 그 인력들을 군인들을 만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같은 표준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제 뭐 조선을 위해서 철도를 놔줬다. 네. 뭐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이게.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익의 입장에서 철도를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위해서 놨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네. 경부 경의선 철도를 놓는데 약 1억 명 정도의 노동자가 연인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 노동자겠죠? 우리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임금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의 처음 약속이 1905년 6년이니까 우리 정부가 있을 때니까 그 약속을 해서 임금은 얼마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대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철도 노동자로 끌려가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처음에는 모집을 했는데 소문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해당 행정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나 부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동네 장정이 한 1000명 있는데 네. 한 200명 정도는 노동자로 좀 불러달라. 그래서 공고를 내는데 안 오니까 결국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정말 차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940년대 이후에 이른바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또 군인으로 끌려갔던 그런 장면들이 이미 이 철도를 놓는 장면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보통 철도를 놓을 때 토지 수용 비용이 13% 정도 총 비용에,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0.9%만 토지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 얘기는 땅을 거의 헐값으로 무료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철도 부지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 부지 수용 헐값에 하죠.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저 임금도 제대로 안 주죠. 그다음에 침목 이런 것도 나무 벌목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당시 전 세계적인 그 철도 부설 비용의 5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제가 이번 화는 그래도 덜 부글부글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화도 역시나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이런 울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네. 사실은 이제 이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경의선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이런 맥락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라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거다. 철도를 놓는 거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돌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침목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빼내거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험한 꼴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 험한 꼴의 정도는 일본 헌병이 잡아가서 군사 재판에 넘겨서, 군사 재판에. 네, 용산에 그때 이제 사령부가 있을 때니까 네. 군사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네? 그 다음 날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가 사형 선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런데 그게 하루 늦은 사이에 이미 그 세 분, 김성삼 선생을 포함한 세 분이었는데 이미 이 세 분이 처형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으로 보면은 의병이었던 거고, 지금으로 보면은 일제히 침탈에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으니 사실은 감옥에 몇 달 갇혀 있다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태형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풀려놔도 될 거를 남의 나라 국민을 남의 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군사 재판에 넘겨서 처형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용납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또 있어요? 예,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장면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일본이 그 처형 장면을 네. 사진사를 불러서 인력거에 태워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걸 찍게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 사진을 유통을 시켜요. 해외 언론에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철도를 건들면 이렇게 돼.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